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노 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해 항소 포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전통시장에 1톤 화물차가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일주일 만에 해체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이 고인과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매몰자 1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데 무거운 철제 구조물과 잔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 영역에서 변별력을 가진 몇몇 문항이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를 높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금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구속심사에서도 구속을 면했습니다. 네, 법원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이번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구속영장 기각 사유였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특검이 새롭게 추가한 범죄 사실을 고려해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 내란 특검은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추가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박 전 장관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박 전 장관 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예상되는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뿐이라며 계엄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박 전 장관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계엄을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내란이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다시 한번 박 전 장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 차례 신병 확보에 실패한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선동과 공무집행 방해, 특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특검이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특검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1톤 화물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네, 차량에 치인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시장 상점 사이 좁은 통로로 화물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립니다. 매대가 엎어지고 시민들이 급히 몸을 피합니다. 화물차는 결국 사람들을 치고 상점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나도 눈 깜짝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이러고 자빠지고 그 사람은 저거 입고 그냥 눈 깜짝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오전 10시 55분쯤 1톤 화물차가 시장 상가로 돌진해 사람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경기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부천 제1시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화물차가 갑자기 질주하며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화물차는 이곳에서부터 150m가량을 빠른 속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로 60대와 70대인 여성 2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을 입는 등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떡볶이 먹는 사람도 다 쓰러져가 있고 저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나는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어.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이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부천에 있는 시장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을 당시 CCTV 영상에는 차량이 잠깐 뒤로 후진했다가 갑자기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운전자가 모야모야병이라는 뇌혈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는데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주한 생선 가게 서 있는 1톤 화물차가 천천히 앞뒤로 움직입니다. 갑자기 빠르게 후진해 뒤에 있던 시민이 놀라는 장면이 보이는데 화물차는 곧장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돌발 상황에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돌아보는 가운데 화물차는 매대를 치고도 그대로 내달립니다. 그냥 잠깐이에요. 그냥 잠깐 후진했다가 앞으로 그냥 미사일 쏘듯이 달려나간 거예요, 차가. 사고 직후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는 주변 상인들에게 급발진이 의심된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내렸는데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잡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 CCTV를 확인한 경찰은 급가속하는 출발 장면은 확인됐지만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았고 현장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생기는 스키드 마크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뇌혈관이 점차 좁아지는 희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뇌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마비나 경련, 의식 소실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다만 A씨의 가족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A씨가 2, 3년 정도 꾸준히 약을 먹는 등 치료를 받아왔고 평소 운전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A씨가 성실하고 성품도 좋아 사고 소식에 깜짝 놀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진짜 부지런하고 참 성실한 분이었어요. 진짜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었는데 A씨는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약물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가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차량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는 등 정밀 감식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질병과의 연관성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퇴임식이 오늘 비공개로 열립니다. 노 대행의 퇴임사는 종료 직후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토론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접경 지역에 따른 분리이익과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현장 최고위를 주재한 뒤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도 엽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현장을 방문합니다. 국민의힘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범죄 수익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전해주고 싶어 사소한 말일 뿐이지만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전 영역에서 변별력을 가진 몇몇 문항이 지난해보다 다소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를 높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실력을 오롯이 쏟아붓고 나온 학생들. 지난해나 올해 모의평가와 비교해 올해 수능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국어가 많이 어려웠어요. 생각보다? 항상 국어 점수가 잘 나왔는데 이번에 국어 조금 점수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다? 현직 교사들의 총평도 비슷합니다. EBS 연계율이 과목마다 50%를 넘는 등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지난해보다 더 까다롭게 출제되면서 수험생들의 체감 난이도를 높였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의 전체 난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최상위권 변별을 위한 문항들이 전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게 출제되어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 난도는 2025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다소 어렵다라고 느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어는 공통 과목인 독서가 어려웠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의 문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영어는 오답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지를 정교하게 조정한 문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응시생의 77%가 쏠린 사회탐구의 경우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표준 점수가 어렵게 출제돼서 높게 나왔을 경우에는 사탐 과목에서 특정 과목에 응시했던 수험생 집단 자체는 매우 유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응시 인원이 많아 동점자가 다수 발생하는 게 불가피한 만큼 성적 발표 뒤 각 대학이 발표할 표준 변환 점수에 따른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수능을 끝낸 수험생들, 지난 1년간은 신나게 놀고 싶어도 꾹 참았을 텐데요. 수험생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모처럼 거리를 누비며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가득한 홍대 거리. 수능을 마친 학생들을 위해 달콤한 간식을 나눠주는 푸드트럭 앞엔 밝은 웃음이 가득합니다. 소중히 지녔던 수험표는 이제 자랑스러운 만능 티켓이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수고했다, 나 자신.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오랜만에 노래방에도 가고 쇼핑과 오락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열심히 달려온 행사가 하나 끝난 거니까 일단 후련하고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긴장감이 확 풀어진 상태에서 혹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경찰들은 번화가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 홍대와 강남역 등에선 학교 전담 경찰관 15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지자체와 자율방범대 같은 민간단체까지 합해 모두 950여 명이 늦은 밤까지 대기했습니다. 경찰은 겨울방학 기간인 내년 2월 28일까지 수험생을 포함한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선도, 보호 활동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룸카페와 멀티방 같은 밀폐된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는 점도 고려해 SNS를 통한 청소년 도박과 성매매 범죄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붕괴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매몰자 한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무거운 철제 구조물과 잔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수색과 구조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종잇장처럼 구겨진 철골 사이로 길을 내려고 애씁니다. 중장비를 동원했지만 빽빽하게 엉킨 구조물 탓에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24시간 수색에 나선 구조대원들을 가로막은 건 거대한 철골 잔해들이었습니다. 매몰된 작업자를 찾으려면 구조대원이 직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뒤엉킨 잔해 탓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고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매몰자 7명 중 1명은 아직 위치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일부 매몰자는 사고 첫날 위치가 확인됐지만 잔해 때문에 수습에 며칠 더 걸리기도 했습니다.
구조대원 안전도 문제입니다. 취약한 상태인 만큼 언제 다시 건물이 무너질지도 알 수 없고 안에서는 철근이나 파이프가 수시로 떨어지는 등 작업 환경도 열악합니다. 무너진 건물 옆에 있는 타워 2기를 해체하면서 속도가 붙는 듯 했던 구조 작업이 좀처럼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첫 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번 커팅에서 드러내면 그 부분이 또 뭐 붕괴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이제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확인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어렵고 또 이제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죠. 숨진 작업자 유가족들은 협의체를 꾸리고 공동 발인을 비롯해 향후 대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일주일 만에 해체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이 고인과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한국동서발전 경영진이 취재진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동서발전은 울산화력발전소를 운영했고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입니다. 사고가 난 건 일주일 전 9명이 현장에 투입돼 6명이 숨지자 공식 사과한 겁니다. 이번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뒤늦은 사고였지만 사고 당시 작업 상황이나 원인 등 민감한 내용은 쏙 빠졌습니다. 사과가 늦은 건 구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체 공사를 맡은 HJ중공업도 머리를 숙였지만 향후 사고 수습에 관한 계획이나 방향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작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도 실종자 구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체 작업 계획서를 확보하고 해체 계획과 작업 과정 실수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사고의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이 해체 과정을 감독했다면 책임이 있다며 자세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달 무단 외출하기 나흘 전 재택감독장치 작동을 멈추려고 시도했다가 추가 기소됐습니다. 조두순은 최근 선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가 점차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치료 감호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유서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0년 출소해 경기도 안산에 살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조두순은 지난달 6일 재택 감독장치의 콘센트를 빼고 차단기를 내리는 등 작동을 멈추려고 시도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미수에 그쳤는데 장치가 내부 배터리로 비상 작동했고 보호관찰소도 이를 알고 제지에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택 감독장치에 강제력이 가해지면 보호관찰소에 신호가 간다며 이에 따라 조치가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이로부터 나흘 뒤인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받습니다. 조두순의 무단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재작년 12월 초에는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학교 시간에 4차례 외출하고 한 차례 재택 감독 장치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 9월 기소됐습니다. 조두순은 선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법원에 치료 감호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추가 기소건은 기존 재판에 병합돼 오는 26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선고와 함께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충북 괴산의 한 합기도장에서 공중제비를 돌던 9살 초등학생이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관장은 학생이 고통으로 호소했는데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집으로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합기도장 안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뒤로 공중제비를 시도합니다. 그러자 관장이 다가오더니 등을 밀어 몸을 돌려줍니다. 초등학생이 바닥에 착지하는 순간 엉덩이가 바닥에 부딪혔고 다리가 꺾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충북 괴산에 있는 합기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초등학생은 허리 등을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공중제비 이후 아이가 고통을 호소했는데도 관장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승합차에 태워 집으로 귀가시켰다고 말합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다라고 얘기했고 관장님이 그 아이를 업고 온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업고 오는 과정에서 저희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제가 그때 발견을 한 거고 확인이 된 거예요. 학부모는 아이가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아이는 허리 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마비돼 현재 서울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합기도장은 현재 폐업한 상태로 간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50대 관장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관장은 공중제비 중 발생한 사고와 하반신 마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당시 상황과 입장을 듣기 위해 관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 제주 해안가에서 마약류 혹은 마약류 의심 물체가 담긴 차 봉지 31개가 잇따라 발견돼 해경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어제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로 임시 조합장과 직원들을 공격한 60대 A씨를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같은 고시원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난 5월 경북 포항에서 추락한 해군 초계기 사고 조사 결과 일부 엔진 손상이 확인됐지만 정확한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사고기엔 위험 징후를 알리는 경보장치가 없었고 해군은 조종사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5월 포항 비행장에서 이륙한 해군 초계기는 활주로와 불과 1.6km 떨어진 야산에 곧바로 추락했습니다. 고도를 높이기 위한 선회 단계에서 양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조종 불능 급강하 상태에 빠진 겁니다. 5달 동안 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민관군 합동조사위원회는 당시 엔진 출력과 프로펠러 각도가 정상 비행에 미치지 못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사고기에 비행 기록 장치가 없었고 음성 녹음 장치는 크게 손상돼 정확한 원인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좌측 1번 엔진에선 이물질에 의한 내부 손상이 확인됐지만 추락 직전까지 엔진 4개는 전부 작동했던 것으로 나타나 출력에 영향을 줬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게 조사위 결론입니다. 조직적, 인적, 기술적 및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였고 사고 원인을 어느 하나로 특정하는 것은 제한되었습니다. 조사위는 다만 이물질로 인한 일부 엔진 손상이 조종사의 주의력을 방해했을 수는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기의 위험을 알리는 경보장치가 없었던 것도 위기 대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종사는 추락 직전 정상 비행 회복을 시도했지만 워낙 고도가 낮았고 조종불능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대처가 미흡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조사위는 부연했습니다. 해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비행 훈련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 조처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차례나 심의를 보류했던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인데요. 설계 수명이 다한 다른 원전들의 가동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40년 설계 수명이 종료되면서 원자로 가동이 정지된 고리 2호기.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 운전을 위한 안전성과 향후 이행 계획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난 9월에 결론이 나야 할 계속 운전 안건은 2차례나 연기되면서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9월과 10월 회의에서는 3건의 신규 고시 제정,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 등 다른 중요한 안건과 같이 심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계속운전 허가에 대한 심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었습니다. 원안위는 우여곡절 끝에 이번 회의에서 계속운전을 승인하면서 가동정지 2년 반 만에 연장 운행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는 오는 2033년까지 가동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리 2호기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것보다 낫다는 입장입니다. 고리 2호기는 동일한 발전소가 외국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계속운전도 하고 있고 안전성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계속운전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감가상각이 다 끝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는 더 싼 값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일이고요. 하지만 노후 원전은 정밀 점검과 보수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사고 위험도 더 크다는 반대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원안위는 앞서 지난 6월에는 2017년부터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대해 해체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수원이 10개 원전에 대해 신청한 계속운전 심사의 첫 사례로 고리 3호기와 4호기 등 다른 원전에 대한 심사 결과도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오늘 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노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 항소 포기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퇴임식은 전례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퇴임식 전문이 배포되는데 노 대행은 여기에 자세한 입장을 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윗선의 압박을 통한 비공식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냐는 지적과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노 대행의 공식적인 입장이 주목됩니다. 노 대행은 사의를 밝힌 뒤 일부 언론을 만나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한 건 검찰을 지키는 행동이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권이 바뀐 뒤에 요구사항을 받아주기 어려웠고 많이 시달렸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그동안 의사결정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다시 한번 항소 포기는 검찰의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과거에 오래된 관행이 있습니다. 사실은 대개 이렇게 장관이나 위에서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떤 본인들이 추단을 해갖고 판단한 것 같은데 노 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접어듭니다. 정부가 조만간 대검 차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원포인트 인사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 이종혁 부산고검장까지 새 고검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여야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당은 검란의 마지막 발악을 단죄하겠다고 벼르고 야당은 권력형 사법 개입이라면서 나란히 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켓을 들고 조작, 표적 기소를 규탄했습니다. 부정, 집단항명,
정치검사 징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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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검사들이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해 떼돈 버는 일이 없도록 숨통 조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조치 등 가능한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검사들 반발은 명백한 국기문란이라며 검찰도 다른 공무원처럼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바꿔 기강을 잡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히틀러, 조폭 등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위법한 항소포기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맞받았습니다. 3년만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된다고 들었다는 대장동 피고인의 녹취를 거론하며 재판 외압에서 사면 거래로 전선을 넓혔습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마저도 자기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공범들의 입을 틀어막는 거래 수단으로 이번 항소 포기를 이 대통령의 재판을 모두 없애기 위한 빌드업이자 권력형 사법 개입으로 규정하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공소 취소를 아예 불가하게 만들겠다고 입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항소 포기는 여당의 검찰 개혁,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전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여야의 입도 점점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부동산 정책 엇박자 논란 속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 공급 문제를 다룰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부터 대립각을 세웠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그랬던 기관의 수장들끼리 11호 대책 발표 이후 처음으로 만나 서울 중구의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간 국장급 수시 소통 채널을 개설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급으로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도 가감없이 그때그때 전달드리고 서울시가 꼭 필요로 하는 협조가 있으면은 국토부에서 그때그때 빠른 피드백을 주셔서 현장에서 느끼는 서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시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장급으로 해서 실무적인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 생각이고요. 우리 시장님 관저가 너무 좋다고 해서 제가 꼭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관저에서도 만나고 또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서 김인덕 국토부 장관은 또 서울시와 국토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뛰겠다는 것이 결론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11호 대책으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일부 지역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절충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말씀이 있었지만 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없고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에 이양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난색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규모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자치구로 인허가권이 이양이 된다 그러면 아마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는 순간이 다가올 겁니다.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에는 큰 틀에서 공감했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방향성에서는 이견이 여전한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앞으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이 오늘 인천에서 열리는 메르세데스 벤츠 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한국 시장 전략을 발표합니다. 앞서 칼레니우스 회장은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LG 계열사 사장단과 잇따라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통업계가 수험생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행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롯데, 신세계백화점은 수험표 지참 고객에게 패션 브랜드 할인에 들어가고 올리브영은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롯데월드도 전국 4개 사업장에서 어드벤처, 아쿠아리움, 서울스카이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는데요. 수험생은 꼭 수험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늘부터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우리술 대축제는 매년 2만여 명이 찾는 대표적인 우리술 행사입니다. 올해는 전국 122개 제조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대형 화재로 가동을 멈췄던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이 6개월 만에 생산을 재개합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노사는 오늘부터 4조 3교대로 노동자를 투입해 생산 공정을 부분 재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전체 생산직 직원 1,854명 중 400여 명을 투입해 하루 4,000본 생산을 시작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프랑스 왕실 보석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88억 유로, 우리 돈 약 1,500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이 보석들은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단 한 점도 회수되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보석이 이미 잘게 분해돼 암시장에서 거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새벽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한 도둑들은 단 10분 만에 1,500억 원에 달하는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보석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No respectable person, jeweler, dealer, auction house would touch these jewels. They are simply too hot to handle, which unfortunately leads us to believe that in order to hide the crime, the criminals will have to break them down. 보석 재연마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예술 훼손입니다. If you remove that historical part, maybe you can decrease the price, I don't know, by 2, 3 or 4. 전문가들은 도둑들이 이미 해외 암시장으로 보석을 팔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세계 보석 거래의 중심지인 벨기에 엔트워프가 유력한 거래처로 거론됩니다. Most of what they took from the Louvre are small diamonds, all diamonds, so they are not marked. You cannot follow them.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박물관에서 100건 넘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제26호 태풍 풍엉이 필리핀에 이어 타이완을 강타하면서 95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바다 건너 중국 본토 연안 지역에도 폭풍우 주의보가 내려져 주민 8만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먹물처럼 시커먼 흙탕물이 쏟아지는 골목에 누구네 살림인지 모를 소파가 떠내려갑니다. 용솟음 치는 물줄기에 주인 잃은 차량이 들썩거리고 재난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구조 대상이 돼버립니다. 全军覆没了啦，你家都没有了，冷冻库啊、火车啊都这样子，更恐怖，损失惨重。 그야말로 물바다로 변해버린 도시, 집 안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已经淹到快要膝盖了，目前已经14公分。 11월의 불청객 제26호 태풍 풍엉이 타이완을 강타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부상자가 속출했고 접수된 재산 피해만 500건이 넘었습니다. 남동부 10개 현의 대피자 수는 8,600여 명, 2만 7천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8호 태풍 리가사 때 복구 작업을 채 마치지 못한 동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靠公所的人力也是不够啊，我们只有说靠我们自己的人力啊，叫我们的义工来帮忙啊。 중국 본토 푸젠성과 저장성 등지에도 강풍과 폭우가 예보되면서 주민 8만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앞서 태풍이 거쳐간 필리핀에선 27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친 거로 집계됐습니다. 광둥어로 봉황을 뜻하는 풍엉은
타이완까지 핥히고 간 뒤에야 열대성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30명의 목숨을 앗아간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10주기 추모식이 현지 시간 13일 엄수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사건 당시 국가 수반이었던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 아니달고 파리 시장은 사망자가 발생한 파리 외곽 축구 경기장을 시작으로 파리 19와 11구에 있는 테러 현장 5곳을 돌며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들은 각 현장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호명하고 헌화하며 고인을 기리기 위해 묵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지난달 법원 선고에 불복 의사를 밝힌 뉴진스 멤버 전원이 며칠 전 소속사 복귀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어도어는 소속사와 조율 없이 복귀 의사를 밝힌 멤버 3명과 개별 면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법원 선고 뒤 2주가 채 안 돼 당초 방침을 바꿨습니다. 멤버들의 유리한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활동을 거부한 기간에 대해 어도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상당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 다툼이 길어지면 커리어에 상처를 입고 여론도 예전만큼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점도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복귀 소식이 나온 시점은 항소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때였습니다.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항소장을 내지 않다가 마감 직전에야 멤버들이 두 그룹으로 갈려 복귀 의사를 전한 겁니다. 해린 헤이는 회사와 조율을 거쳐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지만 민지, 하니, 다니엘은 협의 없이 복귀를 사실상 일방 통보했습니다. 지난 11일 멤버 4명과 만났던 어도어는 복귀 의사를 뒤늦게 밝힌 멤버 3명과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어도어는 멤버들 복귀에 대비해 정규 앨범 발매를 포함한 향후 활동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멤버들이 내년 하반기쯤 돌아와 2027년부터 정상적인 활동 재개가 가능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도어 불신을 외쳤던 멤버들과 회사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다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따른 임시 봉합에 가까워 보이는 만큼 뉴진스가 온전한 완전체로 나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는 종묘를 포함해 일대 91필지 19만 4천여 제곱미터 공간을 세계유산지구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 지역의 고층 건물 건축 등에 따른 세계유산 영향평가 실시와 종합관리 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집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계유산지구 지정에 따른 행정 절차를 다음 달 안에 마무리하고 서울시에 세운 4지구 고층 개발에 따른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입니다. 오늘 출근길엔 충청 이남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맑은 날씨에 밤사이 복사 냉각이 활발해서 안개가 만들어진 건데요. 현재 전북 내륙에선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좁혀진 곳도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온화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이맘때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5.6도, 대구는 4.9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4도, 대구 16도, 광주 15도, 부산은 19도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영동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계속되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지만 부산과 울산은 오전 한때 대기질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일교차 큰 늦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휴일에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온 뒤 강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화요일에는 서울도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 추위를 기록하겠고 충남과 호남에는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